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오늘 이어도 부근에서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새 세 번째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이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자정쯤 나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까지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심경을 직접 들어봅니다. 손희원 의원이 논란의 목포 옛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도 투기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기소를 시킬 겁니다. 서울 을지로 부근의 오래된 음식점들이 재개발로 철거된다는 소식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가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음식점 철거를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찬반 논란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오늘 또다시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엔 남쪽 바다였고 지난번보다 더 낮게 날며 위협했습니다. 더구나 지난 일주일 새 이런 일이 두 차례나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측이 뭔가 노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첫 소식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이어도 서남쪽 131km 지점에서 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일본 해상자위대 P3 초계기가 접근했습니다. 당시 대조영함은 정상적인 기동 경비 작전을 수행하던 상황. 이 같은 내용을 20여 차례나 통신으로 알리고 자위권적 조치까지 경고했지만 일본 초계기는 또다시 저공 위협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대조영함으로부터 거리 540m, 고도 60m까지 접근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광개토 대왕함에 대한 위협 비행 당시 국제 기준이라고 주장했던 고도 150m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비행 형태도 공격적이었습니다. 대조영함 후방으로 접근해 곧장 함선 방향으로 돌진하고 오른편에서 나란히 비행을 한 뒤 마지막에는 아예 선수를 가로질러 원을 그리며 비행했습니다. 모두 국제 관례상 금지된 비행 유형입니다. 특히 함선과 나란히 비행하는 건 미사일 공격을 위한 자세와 비슷해 가장 공격적인 형태로 여겨집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일본 초계기가 최근 일주일 사이 우리 해군 함정을 상대로 두 차례 더 저공 위협 비행을 실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우리 해군 추적 레이더 가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로 도발적인 비행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우리 군은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자위권적 조치를 포함해서 한일 간 군사협력도 재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강경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도발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은 즉각 우리 군 수뇌부에 보고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기자 간담회마저 중단한 채 상황 조치에 들어갔고 국방부는 1시간 만에 당한 표현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군은 주한 일본 무관도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경고통신도 하고 항의했는데 왜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습니까? 군 일각에서는 입장문에 자위권적 조치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간 군사협력을 재고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난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레이더 조준 여부에 대한 정보 공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비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정보보호협정이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판단되고 상습적인 도발이 지속될 경우에는 정보보호협정을 재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도발이 되풀이되면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은 물론 한미일 삼각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자정 전후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법부 71년의 수치다라고 합니다. 구속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파장은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포토라인에 멈춰서지 않고 법원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먼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굳은 표정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섭니다.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이 잠시 마이크를 내려다보자 옆에 선 변호인이 팔을 잡아 끌고 다시 빠르게 법정으로 향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5분 앞서 도착한 박병대 전 대법관. 아니, 사실 대표 상담을 주고 무죄 판결하신 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장 재청구됐는데 추가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박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포토라인을 지나쳤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 영장 심사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중앙지법 321호에서 박 전 대법관은 319호에서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신문을 받았습니다. 두 법관이 신문을 받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찬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법원 노조 등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간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후 늦게 신문을 마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검토 중일 텐데 오늘 피의자 신문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 30분 정도죠.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통상의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 건데 260쪽이 넘는 영장 청구서의 분량 그리고 법리 다툼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지시가 빼곡히 적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수첩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검찰 조사를 받은 후에 써놓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인사권 행사는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인사개입 혐의로 오늘 징역 2년의 형이 선고된 안태근 전 검사장을 예로 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안이 중대해서 꽤 치밀하고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법리 다툼이. 그러면 영장 발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자정, 늦어도 내일 새벽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신문이 종료된 뒤 아무 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서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는 건데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 발부의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고 또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결국 한통속이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누리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유독 후배 법관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밀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5번이나 후배 법관을 말했습니다. 현역 판사 모두가 양 전 원장의 후배, 그리고 오늘 25년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심사한다지만 어떤 법관이든 부담입니다. 영장을 내주면 사법부의 전 수장을 사법농단 주범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기각한다면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최종 지시자가 본인입니까?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판사들 개개인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원장의 지시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데 그럴 경우 법적으로 재판기의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이 행위자가 돼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마다 각각 판사가 10명 가까이 연루돼 있어 재판에만 수십 명의 판사가 피고인석에 앉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영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지영 검사는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불이익을 폭로한 지 360일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 자리에 서지영 검사와 함께 좀 더 깊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불을 당긴 사람, 현직 검사 서지현 씨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안태근 전 검사장.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돌자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불이익까지 줬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폭로 직후 검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성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결국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물론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이 폭로 전 서 검사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부당한 인사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실형 2년 그리고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안 전 검사장이 자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문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오히려 서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 봤습니다. 인사보복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검사장 주장을 모두 거짓으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이 자리에 서지현 검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투 폭로한 게 지난 1월 JTBC에서 처음 폭로를 하셨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에 본의 아니게 공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의 사명감을 부여받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조금 남달랐을 것 같은데 판결 처음 전해 듣고 첫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예. 진실을 발견하는 길이 참 멀고 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의 검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로서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만다는 것,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하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입증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네. 예. 사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조금 막막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무죄 판결 날 가능성이 많다고들 했습니다. 오늘 저희 이 편집회의에서도 관련 부장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이런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네, 저나 변호인 역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하였고 또 조직적으로 저를 음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조직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허위 진술을 하였고요. 그렇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리고 제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검사나 검사들을 대상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였지만 아직 예. 수사를 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검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반대로 그렇게 허위 이야기,
혹은 뭐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것은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라는 말은 제가 했던 이야기고요. 예. 네, 사실 저는 검찰의 어떤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나 검찰은 개혁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저를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고요. 그리고 예. 아직까지도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검찰이 답답한 마음일 뿐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네. 보십니까? 사실은 검찰은 그 이후에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검찰에서 저나 다른 검찰청 검사나 직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서지현은 배신자다. 서지현을 용납하지 않겠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까짓 게 뭐라고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느냐. 저는 그런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최근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판결 선고가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한 소문을 돌게 한 검찰 수뇌부나 시스템의 그런 불신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검찰이 이렇게 안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검찰에 있어서 가해자들이나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모두 강자들이고 주류이기 때문입니다. 예. 혹시 검찰 조직에 그런 잘못된 사적 이해관계를 얽힌 공동체주의가 있습니까? 강력합니까? 사실 모든 조직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검찰 역시 강력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투 이후에 지난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좀 가만히 있으라.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혹시 이 이야기도 동료 검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동료 검사로부터도 듣고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미투 촉발한 서지현 검사에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은 저는 강자들이 범죄자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약자들의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을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비난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큰 일을 겪으셨는데 미투 이후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원했던 삶은 고요하고 평온한 삶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죠. 용감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지만 사실 참을 수 없어서 떨쳐 일어서는 것도 사실 용기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어느 누군가는 그럴 거거든요. 혹시 이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입을 열었던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처벌받아야 될 가해자가 오히려 비호받고 옹호받고 있다는 것, 오히려 피해자들이 비난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고요. 제가 입을 열었던 것은 그러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예. 때문이었습니다. 예.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검찰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무슨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이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답을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피해자들이 대단한 용기를 내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예.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이 좀 이런 아이러니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논란이 된 목포의 옛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어 죄송하다면서도 투기 의혹은 적극 반박했습니다. 나전 7기 박물관은 국가에 기부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야권의 비판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에 철골 지지대마저 녹슨 옛 창고 건물.
손혜원 의원이 재단 명의로 산 목포 예창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손 의원은 먼저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로 무리를 빚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전 7기박물관을 거점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려 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뜰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박물관을 세워 국가에 기부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전시품 나전 7기는 목포시나 전남도의 대응을 보고 기부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국가에다 귀속을 시킬 겁니다. 오늘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1935년에 건축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현장 공개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려 한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도시재생 사업에 목포가 중복 선정된 데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일당에게는 그저 목포는 호구였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목포 시민들을 폄훼한 것으로 들린다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이번 사안은 특히 이해충돌 방지 의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인데요. 손혜원 의원은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줄곧 말하고 있지만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해충돌 위반 지적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답은 이렇습니다.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이익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이 얻을 이익이 없으니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법적 해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족의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취득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제3자인 조카가 이익을 받느냐를 놓고는 지금껏 손해만 봤다는 게 손 의원의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제가 발언을 하면 여기에 창성장에 장사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됩니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받겠습니다. 네, 이해충돌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감기관인 문화재청 등의 해당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한 부분은 손 의원도 이미 인정했습니다.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금전적 이익을 보지 못했더라도 국회의원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명백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이 관건인데 이는 검찰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 가이드 폭행 파문이 애꿎은 농민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농산물 불매운동이 일며 손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지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천 콩으로 만든 두부를 전국에 납품하고 있는 김홍태 씨. 매일 평균 10만 원 남짓 나던 수익이 최근 3분의 1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난 사장님 봐서는 물건을 받겠는데요. 딴 분들이 물건을 안 사갑니다. 예천 거라고 안 가져간대요. 가이드 폭행 등 의원들의 해외 연수 파문 이후 군의회 홈페이지에는 예천군 농산물 불매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일 등을 직거래하는 농가에서는 실제로 예년보다 주문량이 크게 줄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선물하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 예천 거를 기피하는 뭐 그런 말도 들리고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염려스럽죠. 이렇게 지역 곳곳에서 예천군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을 일으킨 군의원들은 버티기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부터 군의회 윤리위원회가 시작됐지만 규정상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 절차가 필요해 신속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제명되더라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최대 2년까지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수 논란이 길어지고 농산물 불매 움직임까지 생기면서 설 대목을 앞둔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늘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 원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역사적인 대역사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 프로젝트는 지금의 4배 가까이로 광장을 넓히는 계획입니다. 시청역까지 지하 공간에 지하 도시를 건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며 이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발표대로라면 광장 확대를 위해 정부 서울청사 정문이 폐쇄되고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반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사 경비대와 어린이집 등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발표한 설계안이 최종안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정된 설계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설계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지하도시에 신설하겠다고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광화문역은 국토부와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월대를 복원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문화재청이 복원 일정의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국가 상징광장으로 만들겠다며 야심찬 계획을 밝힌 서울시.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서울시 청계천 을지로 일대 재개발 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을지로 부근 오래된 음식점들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논란이 된 음식점들을 보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관련 소식 문예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평양냉면집 을지 면옥입니다. 문 연지 35년 된 오래된 식당, 이른바 노포입니다. 재개발로 철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진 뒤 보존하자는 여론이 거셌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서울시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담당 구청과 협의해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미옥, 조선옥 등 인근의 다른 노포들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몇 년 전 이 식당들을 비롯해 13곳을 보존 가치가 있다며 생활유산으로 지정해놓고도 정작 재개발 사업의 철거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이번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2014년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다시 저희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또 청계천 공구상가가 있는 인근 수표구역의 재개발도 행정 절차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보전하고 어디를 정비할지 원칙을 정하고 실태 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주와 상인,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세운상가를 포함한 도심의 전통산업을 유지할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생활유산과 도심 산업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발표에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번복된 결정으로 현장은 더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쟁점을 홍하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에 서민들은 분노한다! 분노한다! 서울시 발표 직후 해당 구역 토지주들이 시청 앞에 몰려왔습니다. 재개발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구 서울시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의 재개발을 중단하라!
같은 구역의 상인과 예술가들은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생활유산으로 지정한 유명 가게들만 보존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장인들은 빼고 그 냉면집만 나와서 그것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는 지금 흘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인근 재개발 구역과 형평성 논란도 나왔습니다.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구역의 세입자들은 가게를 비우고 이미 밀려난 뒤입니다. 여기를 뺀 나머지 구역은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재개발이 모두 중단됩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주거 비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한다는 2,770세대, 채용과 청구역 같은 경우는 다 2022년으로 잡았는데 약간 1년 정도 딜레이 될 수는 있죠. 시행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6년 시작해 이미 여러 차례 계획이 바뀌었던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멈춰서며 여전히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뉴스주미 시간입니다. 정유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무슨 소식부터 시작하나요? 네, 뒤에 사진 보실까요? 이거 위성 사진인데요. 예. 가운데 중앙 부분, 북한 인공기 모양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 내해홀 광장이라는 곳인데 예. 이것 때문에 안성시청이 어제 오늘 전화를 받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요. 항의 전화인 거죠? 예, 항의 전화가 계속 왔었다고 합니다. 이 그 보수단체가 만든 게시물 때문인데요. 그 내해홀 광장의 사진과 함께 그러니까 인공기 모양의 시민광장이 웬 말이냐, 여기가 북한이냐, 그리고 담당 공무원 모두를 처벌을 해라 이런 글도 남겨놓고 저 게시물에다가 예. 그 안성시청의 담당 과에 전화번호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근데 안성시에서 저런 걸 일부러 만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안성시청 측에 알아봤는데 지난 2015년에 그 블록 교체를 하면서 그 별 문양을 별 생각 없이 집어넣었는데 이게 몇 년 지나서 이렇게 갑자기 논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안성시장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면 북한과 연계됐다, 뭐 북한의 인공기를 일부러 집어넣었다 이런 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성시가 상당히 당황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안성시로부터 받은 사진이 좀 있는데요. 좀 예. 확인 좀 해보실까요? 왼쪽이 왼쪽이 교체 전이고 오른쪽이 교체 후 사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교체 전이고요. 오늘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별 문양이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블록을 교체하고 오늘 하루 만에 저렇게 작업을 끝내버렸다는 거죠. 항의받고 바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미리 예산이 책정된 뭐 유지보수비를 썼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계획이 없었던 예산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쓸 곳이 못 쓰게 되는 거죠. 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준비한 소식도 북한과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부터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상수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예. 오늘 자유한국당의 북핵 그 강경 발언을 이제 쏟아냈다는 건데요. 먼저 오 전 서울시장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야당발로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 개발을 추진하자. 한국의 제1야당이 핵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미국과 중국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핵무기 개발론자였던가요? 그런 강력한 그 강경파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 전 시장도 오늘 핵 개발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모임에서 오 전 시장이 이렇게 좀 세게 나가니까 그 뒤에 안상수 의원, 김진태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는데 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의 핵 개발 뜻을 자신은 전달을 했었다. 예. 또 김진태 의원은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다 이렇게 강조를 이어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하는 중이어서 네. 이런 발언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공식적으로 북핵 해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 오히려 당권 경쟁의 한 과정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오 전 시장의 경우에는 지지층도 확보를 하고 뭔가 강경한 발언으로 이 관련된 이슈를 좀 끌어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적 수사라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오 전 시장이 오늘 행사 끝나고 나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출판 기념회를 할 건데 오늘 발언과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자세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기자들은 이 자리가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똑같이 당권 경쟁에 나선 김진태 의원, 안상수 의원도 이런 강경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 거죠. 예, 강성 경쟁 발언이 잇따라 나왔군요. 네, 정유섭 기자였습니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선거구제 개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야3당이 의원 수를 10% 늘리고 완전한 연동형 도입을 주장하는 자체안을 냈지만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화 기자입니다. 바른미래, 평화, 정의당은 이달 안에 선거법 합의안을 내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1월 말이 다 돼가는 지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선거법 합의 처리는 앞길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야3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배정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재확인하며 세비 동결을 통한 의원 정수 10% 확대, 석패율제 도입 등을 공동 협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53석을 줄여 현행 300명 의원 숫자를 유지하되 한국형 연동제를 찾아보자는 입장입니다. 야3당 안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대폭 반영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여야 4당 모두에서 쏟아졌습니다. 내용으로 훑어보면 정확한 연동형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반쪽짜리 내지는 가짜 비례. 한국당은 야3당은 자당 이익만 앞세웠고 여당 안은 국민 기만 대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자체 당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5당의 의견이 접근된다면 당론을 마련한다라는 게 저희 일관되는 입장이고요. 여야가 명시한 선거제 합의 시한까지는 이제 불과 일주일 남짓. 결국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로 이제는 재난 수준의 대처가 필요할 정도인데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 강우를 만드는 실험이 이뤄집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중국의 인공강우 모습입니다. 대포로 구름 씨앗을 쏴 비의 양을 늘려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시도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공강우가 이뤄집니다. 내륙에서는 몇 차례 실험이 있었지만 이번엔 중국발 먼지의 차단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는 서해 상공이 실험 무대입니다. 먼저 기상항공기에서 구름 씨앗인 요오드 화흔을 구름 속에 뿌린 뒤 강우량 변화를 측정합니다. 동시에 선박과 지상 관측망을 통해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분석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미세먼지와 인공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서 인공 강우 물질을 살펴서 강수 입진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까지도 같이. 비가 많이 내리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비의 양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 비가 시간당 10mm 이상 강도로 2시간 넘게 내려야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과 미국 등 각국의 인공강우 기술로는 내리는 비가 많아야 시간당 1mm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습도만 높여 미세먼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의 양이 작으면은 일단 그 에어로졸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가 그 안에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라는 지적에도 정부는 이번 실험이 기술 축적을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시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멧돼지를 발견했지만 멧돼지는 차량 한 대를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유해조수 포획단 등과 합동으로 멧돼지의 도주 경로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가 지난달 1일 새벽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3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3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고 노후화된 사물함을 제공하거나 급여와 복리후생에 큰 차이를 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의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건 처음입니다. 인권의학연구소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생 1,7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생 10명 중 5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 여학생의 경우 37.4%가 성희롱을,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연장 접전 끝에